토목 엔지니어는 무엇인가? 통상 토목을 포함해 플랜트, 환경, 조경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통칭하는 말로 시공을 하는 건설사와 다르고 집이나 건물 설계하는 건축사와 다릅니다. 쉽게 말해 도로, 철도, 항만, 도시계획을 하는 설계사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 같이 뒤에 엔지니어링자 붙는 곳도 많지만 이런 곳은 설계 시공 조달을 한꺼번에 하는 곳으로 좀 확장된 건설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유신이 상장사로 다들 임직원이 1000명에서 2000명 규모고 중견급은 300명에서 400명, 작은 곳은 5명짜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뭔 근거로 공무원보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낫다는 거냐? 첫 번째, 연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산정 방법이 어떻고 저렇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봉에 퇴직금에 성과급 다 넣고 말해보면 그래도 300명 이상 엔지니어링사는 신입사원 기준으로 4천만원 초중반이고 많은 데는 5천만원에 육박해 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수주량이나 매출이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늘어나면서 연봉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서 오르는 폭도 일반 상장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50세 넘어서 테크 잘 타면 연봉 1억도 훌쩍 잘들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봉 대분수령이 터졌는데 수주량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 발주량 쭉쭉 늘리고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도 다 면제해버리니 일은 늘어나는데 엔지니어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해버립니다. 일은 늘어나는데 엔지니어는 부족해버리는 사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쯤에서 토목 설계 사업의 특성을 알아봐야 합니다. 토목 설계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10개를 한꺼번에 설계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개념인데 중복도라고 합니다. 결론은 엔지니어를 많이 보유할수록 남는 사업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사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토목 엔지니어링은 기술자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는데 이게 연봉도 높이고 직업적 안정성도 가져다 줍니다. 즉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급 몇 명, 고급 몇 명, 초급 몇 명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업계 말로는 사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참여 기술자로 불립니다. 이건 입찰 참여할 때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사를 설립할 때도 등급별로 엔지니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직업이나 직종 중에 반드시 몇 명을 등급별로 보유해야 한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당장 병원만 해도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를 1명을 뽑던 100명을 뽑던 누가 뭐라고 하나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게다가 법으로 특급 간호사, 고급 간호사, 중급 간호사라고 정합니까? 하지만 엔지니어링업은 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 수와 경력, 실적, 노임 단가까지 모두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일단 경력과 실적, 즉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봉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토목 엔지니어의 가치는 학력, 자격, 경력인데 이게 대부분 40살 넘어가면 특급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학력이고 자격이고 경력을 넘어서는 게 그 분야의 실적입니다. 물론 앞에 게 받침이 돼야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착실하게 경력 실적 쌓고 있으면 몸값은 점점 올라가 부장되고 상무되고 전무 부사장이 됩니다. 약간 B급 이야기지만 경력과 실적이 쌓일수록 통상 기술 능력보다 영업력을 중시합니다. 만약 실적 만점에 원활한 사회 능력으로 영업력까지 갖춘다면 70살을 훌쩍 넘어설 때까지 현역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어디 60살 넘어서까지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 끝까지 가겠습니까? 사실 공무원 연금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엔지니어링 해외 진출이 본격화됐는데 여기서 해외 건설과 차이점은 7, 80년대 중동 건설은 시공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한 게 우리가 알던 해외 건설이라면 요즘 엔지니어링 해외 진출은 설계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고부가가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외 엔지니어의 장점은 해외 실적만 있다면 사실상 정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 하기 전까지는 현역입니다. 해외 실적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가능한 엔지니어링사에서 국내 실적을 착실히 쌓은 뒤 적어도 40 정도에서 해외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문제는 해외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해외 체류가 길어져야 하는데 그 해외라는 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 아니고 주로 동남아다 보니 꺼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국적인 느낌이 아니라 글로벌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해외 근무가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만나본 해외 근무자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해외에서는 의사, 변호사 필요 없고 엔지니어가 짱입니다. 어디 가든 직업을 엔지니어라고 말하면 다들 엄지척하며 대우해줍니다. 한국 연봉에 해외 수당 체제비를 받으면 웬만한 동남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실제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일하는 해외 엔지니어들을 만나봤는데 이쪽 바닥에서는 60세면 젊은이고 한창 때입니다. 어딜 가도 60살 넘어 1억 넘게 받으며 전공 살리고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도로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아 흔해진 엔지니어가 40세 전부터 해외를 준비하면 최적입니다. 동남아는 도로망은 거의 갖춰지지 않았는데 한국처럼 고급 도로 엔지니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건설 노가다 용역으로 싸잡혀 있어 그렇지 90년대만 해도 화이트 컬러 엔지니어의 전형이 토목 설계였습니다. 대부분 엔지니어링사가 서울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지방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좀 크다 싶은 엔지니어링사 대부분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지역사도 본사만 그곳이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은 경기권입니다. 회사 시스템이나 복지는 분명히 중소기업까지는 아니고 대기업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예전에는 건설사 대신 엔지니어링사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50대 중반 이상 엔지니어들의 학력 상당수가 인서울이고 스카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2000년 들어 건설사의 건설업계 지배력이 커지고 IMF를 거치면서 공무원, 공사의 선호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엔지니어링사를 가겠다는 이공계생이 줄었습니다. 핵심은 건설사와 연봉 차이도 나고 공무원에게 갑질도 당하고 강도 높은 노동에도 노출됐던 게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중견급 엔지니어링사 신입사원을 모집하면 경쟁률도 낮고 경영진 입맛에 맞는 인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지방대도 최소한의 능력만 보유하면 중견, 중소는 어렵지 않게 입사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공무원이나 공사보다 높아진 엔지니어링사도 생겨나고 있고 또 발주처 갑질도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노동 강도는 사실 52시간 근무로 인해 싹 정리됐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다른 눈 감고 다른 사람 다른 직업은 어떤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오래가는 토목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자격증. 물론 회사 다니면서 따도 괜찮은데 학생 때 토목기사 따놓고 또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니까 영어는 기본 탑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실하게 10여 년 근무하면서 대인관계 좋게 하고 그 와중에 기술사까지 따면 베스트입니다.